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열기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시사토론에서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선거 전에 최전선에 계신 분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당대표 되시고 전북을 지방 일정으로 처음 오셨어요. 그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좀 다르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당대표가 된 지 며칠 내로 그때 전북을 방문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선거를 치른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 전까지 국민의힘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취약지이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우리 당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북 지역을 방문해서 또 과거에 우리 당대표들이 호남을 방문할 때는 보통 역사와 관련된 과거사와 관련된 행보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망월동 묘역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첫 행보로 전북 지역에 일자리, 산업 문제를 다루겠다고 해서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선 전국 현안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율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조금 박스권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후보가 예.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초기에 다소간의 이제 혼란이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정체되었던 적도 있지만은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격차를 조금 늘려가는 모양새의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가 정치인으로서의 적응 과정을 빠르게 지금 이행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남은 기간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희가 혼란기를 겪고 있을 때 저희 예. 지지율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제3 후보인 안철수 후보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그것이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지만 저희가 지지율을 봤을 때 어떤 조성을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후보가 호남에서 20%대의 지지율을 얻는 조사도 이제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저희가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선이 좀 확실시되는 이 정도면 확신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여론조사 지지율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예전에 역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42, 43% 정도면은 승리한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역으로 저희 후보가 그 수치를 넘어서는 숫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송영길 대표님의 분석이 어떤 근거를 바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 말씀을 차용하면 아마 한 43% 요 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러면은 윤 후보도 아직은 거기에는 조금 덜 왔다 이렇게 보시나요?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회하는 조사도 있고 그 밑으로 나온 조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름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 저희가 좀 더 겸손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서 그분들이 저희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얘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단일화 논란 좀 있는데요. 안 후보 상승세다 아니면 정체세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까지 본인이 선거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의 모든 선거를 출마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선거 이력이 꽤 많이 축적돼 있는데요. 보통 안철수 후보가 선거 나오시면은 보통 3등 후보로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는 한 1, 2등까지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옵니다. 중간에 분명히. 왜냐하면은 그분이 보통 양당을 비판하면서 양비론적인 성격으로 선거에 임하시기 때문에 유권자가 양당에 다소 실망한 구간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분의 지지율이 확장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 후보가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지율이 정체되는 시기에 예. 조금 확장했다가 다시 저는 축소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장했다, 축소되고 있다. 예. 예. 단일화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요. 안철수 후보하고는 이준석 대표님이 굉장히 공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조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총대를 맸다 이런 느낌도 좀 주는데 왜 그렇게 나서서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나요? 아무래도 예. 이제 안철수 대표랑 제가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예. 활동해본 경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인사들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선거에 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중도의 상징이었고 본인이 어떤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예전에는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에게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과 지금의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의 특성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우리 후보가 약해질 때 지지율이 확장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거라는 거는 결국에는 보수층의 지지율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일화라고 하면은 보통 확장성이 크려면은 전혀 이질적인 지지층 가진 분들이 단일화했을 때 그 확장성이 커집니다. 예. 예전에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종필 총리와 DJP 연대를 하셨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호남과 충청도의 지역적 기반을 확고하게 가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합쳐지고 또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 합의만 할 수 있으면은 지지층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차피 같은 파일을 놓고 안철수 후보와 저희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주고받는 모양새라면은 결국 한계선이 그 보수층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과거와는 안철수 대표의 위상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면 단일화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저희 당 차원에서는 지금 단일화에 관련돼서 어떤 기획이나 아니면 협상을 추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문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녹취록 공개된 거 보면 이분이 이제 전국의 흐름이나 이제 조국 수사 문제 이런 데도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요. 또 일부는 조금 관여를 한 적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수사 때 검찰을 왜 그리 공격을 하느냐. 그러지 않았으면 조국 전 장관이 뭐 구속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나오는데요. 그런 의심에 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래 저희 부모가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들이 정치를 하니까 매번 아들이 이름이 나오는 기사를 찾아보시게 되고 또 아들에 대해서 또 뭐 싫은 소리라도 하면은 더 열정적으로 찾아보고 또 반박할 논리를 생각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우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굉장히 민감한 수사들을 진행하던 검찰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거의 진영이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우리 후보자를 공격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도 아무래도 본인의 배우자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깊게 탐구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정견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냥 일상적으로 보도나 이런 걸 통해 접하면서 그리고 또 후보자가 가끔 또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형성한 것을 이번에 그 녹취록이라는 것에서 그 사적인 대화라는 걸 전제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저희 부모님의 사례를 들어서 언급했지만은 예. 어느 정도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자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검찰로서 민감한 수사하면서 받았던 공격 때문에 배우자도 좀 민감해 있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관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조국 수사 관련해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으면 구속 수사 없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도 어떤 의견의 표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격이라기보다는 원래 구속 수사를 할 때 예.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 일가가 했던 것을 보면은 상당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또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다고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들고 이제 갔다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후보자의 배우자도 그런 보도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사에 예.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오히려 검찰 수사엔 비협조적이면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이 검찰청에다가 이제 뭐 레이저도 쏘고 이렇게 막 정치적인 사안을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행태가 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 협조하지 않는 행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김건희 씨를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제가 몇 번 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무속인, 뭐 무정스님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사법고시를 3년 더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정말 붙더라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이분이 이제 뭐 사주나 관상에 관해서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직접 뭐 사주나 관상을 본다고도 본인 입으로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우리 후보의 배우자가 결국에는 그 했던 게 공연 기획업을 했습니다. 예. 공연 기획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가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그런 업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대화의 주제로 여러 가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는 분과도 네.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손금을 봐준다느니 네. 아니면 뭐 관상을 봐준다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어떤 하나의 매개로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우리 후보의 배우자가 무슨 체계적으로 이런 무속이라든지 관상이나 주술을 공부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나선 이상 또 과거에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무속이라든지 아니면 주술에 의지해가지고 어떤 걸 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뭐 언론에도 보면 신문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의 운세라든지 뭐 몇 년생 사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좀 읽어보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인식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층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는 자신감 있는 행정을 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은 예. 후보가 된 뒤에는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에 가가지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는 상황이 됐는데 그건 상당히 자신감을 좀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는 반대 세력 없는 행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보통 단체장과 그다음에 의회를 같이 뽑습니다. 그때 시장과 다수당이 보통 일치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성남시의회에서 반대 없는 행정을 하면서 본인이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경기도지사 할 때도 도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행정을 했던 것. 이것을 반해가지고 이제는 중앙정치에서 상당히 야당의 어떤 날선 대응도 받아보게 되고 또 상대 후보의 어떤 대응도 맞아보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방의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최근에 좀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전에 형성되었던 자신감 있는 행정가로서의 모습이라는 것도 그런 특수한 정치 지형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후보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는 여성가족부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었을 때 그 안에는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혁하라는 그런 취지로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성부로 출범해가지고 뭐 호주제 폐지라든지 예. 그러니까 가부장제 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청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성부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 개선이 끝난 다음에 여성부가 상설 업무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뭐 여성부가 주무가 무엇인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부처의 존속이 위험해지니까 여성가족부로 가족 업무를 떼어다 붙인 겁니다.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원래는 보건복지가족부였죠. 그러니까 이 가족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은 상시 업무는 가족 업무가 되었고 그런데 장관이나 주요 인사들은 여성계 인사들이 이제 임명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가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강한 이제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부는 본인의 어떤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자꾸 캠페인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에 해당하는 활동들이 때로는 여성 우월주의적인 내용도 있고 예. 또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게 부처로서의 수명은 좀 다한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에 보면은 원래 부처들이 뭐 국방부 아니면 기재부 이렇게 특정한 업무를 꼭 해야 되는 이런 부처들도 있지만은 통일부나 아니면은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부처들이거든요. 이것은 보통 특임부처라고 하는데 예. 특별임무부처, 특임부처들은 이 특임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그것이 다시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요. 폐지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 윤석열 후보가 그런 민심에 따라 가지고 폐지 공약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요. 그런 이제 공약이나 정책들이 어떤 성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대남, 2030의 세대를 떠나서 또 2대남 정책으로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철저한 이게 이제 선거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특히 심해졌던 것이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장관의 30%를 이제 여성 할당하겠다고 했고 그 취지에 따라서 많은 여성 장관들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 초기에 임명했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 김은경 환경부 장관 많은 분들이 기억날 텐데요. 이분들이 임명된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은 뭐 전문성을 갖춘 분도 있지만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임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의 업무에는 상당한 경험이 있었지만은
4강 외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약점을 노출했거든요. 네. 김현미 장관은 국토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유은혜 장관도 교육 정책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할당제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 여성들은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국가의 어떤 행정 자체가 안 좋은 방향에 흘러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제적인 할당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여성의 표를 얻으려보려는 하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갈라치기에 가까웠고 이것을 이제 다시 바로잡자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호남에서도 2030 세대의 입당이 좀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호남의 2030 세대도 윤석열 후보의 좀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직은 저희 후보가 호남에서 어떤 돌풍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저희 당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때때로 이제 2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얻는 조사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때보다 이 호남에서의 저희의 지지 확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번 이제 8월 달에 KBC 방송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예. 20대 남성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남에서 있었던 저희의 여러 과오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우려를 안겨드렸던 부분들을 잘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호남의 일자리,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전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민주당과 그 영역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자신감이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호남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저희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 2030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요. 세대 투표, 세대 갈등도 좀 표면화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당연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저는 제가 저희가 17년, 18년에 들어서 저희가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되었을 때 예. 저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아무래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이다 보니까 영호남의 화합을 테마로 잡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영호남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걸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동진 정책이라고 하는 많은 정책을 펼치셨고 그 뒤에 또 꾸준한 노력이 있어서 저희도 이정현 의원 아니면 정운천 의원 같은 분들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시켰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오히려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이 지향점으로 좀 삼았으면 좋을 것이 미래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과거의 아젠다를 꺼내면서 저희가 좀 매력을 잃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제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역 갈등을 언급하기보다는 호남의 20대, 30대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고 영남의 20대, 30대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고 충청에서도 수도권에서도 20대, 30대가 공유하는 이런 그런 갈등들이나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 이 지역 갈등이라는 것이 오히려 쟁점이 되지 않고 세대의 이슈들이 관점이 되면 정책을 짜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번에 선거에 좀 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대선 전략하고 호남, 전라북도와의 관련성 이런 문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좀 적고요. 국민의힘 지지도 좀 약합니다. 이번 대선 전라북도의 중요성, 역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저희가 호남 지역에 있어서도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선거 때마다 저희가 훌륭한 인물을 공천했을 때는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때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출마해서 그때 전북도지사에서 17%, 18%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었고요. 그 다음에도 2012년 총선에서 그 정운천 장관이 다시 출마해서 35%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37%에 달하는 지지율을 얻으면서 결국 지역구 의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북 지역에 저희가 충분히 많은 인재를 섭렵해서 저희가 좋은 후보들을 공천한다면은 언제든지 저희를 지지해 주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제가 당대표가 된 뒤로는 전북 지역의 산업이나 일자리 문제를 굉장히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특히 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상용차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큰 관심사고요. 특히 새만금과 군산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과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다소 쇠락하면서 과거의 산업도시로서의 면모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새만금이 개발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신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새만금 공항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MRO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주변의 농업 환경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농공산업 또 그리고 또 새만금의 사료산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화해서 전북 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가 더 미래, 산업, 일자리,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총선에 정운천 의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현실은요. 역대 이제 보수 정권 뭐 신한국당,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대 보수 정권은 대선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10% 미만이었고요. 박근혜 후보가 유일하게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13% 얻었던 걸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 어느 정도로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참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수 정당이 과거 호남에 대해 갖고 있던 여러 과오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호남 지역을 실망시키는 어떤 과거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호남에서도 이번에 과거 어느 대선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저희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생각해서 호남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고 그들이 또 지역을 위해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설 즈음해서 이제 호남을 방문하신다고요. 윤석열차라고 해서요. 또 200만 개 손편지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계획이고 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리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사실 호남 지역에서도 큰 기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당에 그 남원에 이제 그 이용호 의원님께서 그 동참해 주시면서 저희 네. 당에도 이제 호남 지역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결단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거 때 되면은 인구의 10%에게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라는 걸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걸 이제 이렇게 팜플렛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후보는 우리가 그렇게 뭐 사진 넣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홍보를 만들어 보내는 게 아니라 호남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후보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손으로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유권자들에게 보내자라는 그런 기획을 해서 저희가 200만 통을 전국의 10%의 인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호남에 전부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설 연휴를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가정에 편지함에 가보면은 아마 다 와 있을 거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호남에 대한 저희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2월 10일, 12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무궁화호를 전세 열차로 임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칙 윤석열차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장항선을 타고 내려와서 전라선과 호남선을 타고 돌면서 그 무궁화호가 서는 정차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지역의 이제 군 단위의 이제 중심역들일 텐데 그곳마다 후보가 내려가지고 지역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남원 지역에서 우리 후보가 한 2시간 가까이 정차하면서 네. 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서남대 의대가 이번에 그렇습니다. 폐교된 이후에 지역의 의료 공백이 발생한 사태 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후보의 대안을 이제 내놓을 생각입니다. 꼭 윤 후보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연말에 전북을 찾았습니다. 새만금도 오고요. 그랬는데 조금 이제 그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셨어요. 조금 구체성이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부산, 울산 이런 데 가서 하시는 말씀은 가덕도 신공항 예타를 거치지 않겠다. 산업은행 부산에 유치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제 그런 공약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호남에 오셔서는 전북에 오셔서는 조금 구체성 없는 답변들, 공약들 좀 제시하시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후보가 부산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방문하는 것인데 예. 이제 둘째 방문 때까지는 후보의 답에 구체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당의 후보가 되면서 경선 후보일 때는 후보가 자유롭게 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의 후보가 되면서 당의 정책과 후보의 정책이 결합해가지고 최종 안이 나오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대한 공약도 저희가 완성해서 부산에 가서 후보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호남 지역, 특히 전북 지역에 대한 공약도 다 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예. 후보가 와서 아까 말했던 윤석열 차 이런 기획을 통해 가지고 직접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직 발표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새만금이나 특히 군산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예. 아까 산업은행 부산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예. 이 공공기관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후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으니까요. 대표님께 좀 여쭤보면 네. 새만금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오셔서 당연히 그 후보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님은 내일 대통령이 된다면 새만금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혹시 개인적인 고민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큰 땅이고 이제 예. 그것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은데요. 네. 지금은 보면 재생에너지 단지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과 이제 농업과 공업 지구에 이제 배분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번 정운천 장관님과 항상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 전북 전반의 어떤 농업 기반과도 결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공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새만금에 새만금 항이 이제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만금 항을 통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어떤 사료 원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료 산업 같은 것들도 일으키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농업 기반이 전북 지방에 마련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생산 단지로서의 가능성도 저희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공항과 결합됐을 때는 MRO 산업 단지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경남 사천 지역과 더불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 아주 구체적인 산업의 발달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군산 지역도 GM 공장과 이제 현대조선소가 이제 사라지는 환경 속에서 명신이라든지 여러 자동차 기업들의 입주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기존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서 자동차 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발달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아까 말했듯이 완주에 있는 어떤 상용차 단지나 이런 것들과 아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과 새만금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천 의원 이야기 대표님께서 몇 번 하시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 호남 출신의 보수, 호남 보수가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령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사퇴하고 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뭐 영남 보수, 강경 보수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냐. 이쪽에서는 전북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뭐 전북을 기반으로 하셨던 그 집안의 또 출신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굉장히 전향적인 행보를 주도하셨고, 그래서 지역의 기대치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치의 많은 부분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당대표를 하면서 계승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저희 당에 100명 정도의 의원이 계신데 그중에 7분이 뭐 비례의원도 계시고 하지만은 호남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입법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그 캐스퍼 경차를 생산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입법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소극적으로 나서시고, 저희 당의 전주의 의원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예. 광주의 지역 언론에서 예.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호남 출신 의원님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기사를 내서 그런 감사 의사를 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당연히 뭐 전북 지역에서야 예산 따오는 것이나 아니면 입법 과정에 있어서 이용호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정운천 의원님의 역할도 크겠지만은 전 당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뭐 말씀 중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친호남 정책 행보를 강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의문부호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는 이제 공공의대, 국민연금 제3금융중심지 이런데 국민의힘이 적어도 도와주지 않거나 뭐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대 확충, 의대 정원의 확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가 이제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를 창원이나 아니면 안동 같이 다른 어떤 지방의 의료가 취약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정원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의 저희가 어떤 전북을 홀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갈등이 조정되고 나면은 저는 당연히 최근에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그런 전북 지역의 공공의대라든지 아니면 공공성이 강화된 의료기관들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민주당과 이제 호남 얘기 좀 여쭤보면 그 호남 주민은 뭐 수십 년째 아시다시피 민주당 독점 구도인데요. 뭐 잠시 국민의당 쪽의 의원들이 조금 뭐 다수가 이렇게 당선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또다시 최근에는 이제 뭐 복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저는 호남의 민주당에 대한 그런 강한 지지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 가지고 반성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잊을 때마다 나오는 어떤 비하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이 우선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하시고 또 제가 대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엄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그 호남 지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과거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다면은 네. 저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 유권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호남의 일자리 문제, 산업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의 보수정당 지도자들은 기껏해야 이제 광주에서 매번 의례적으로 5.18 묘지에 참배하고 이런 것 정도를 호남 지역 활동을 일환으로 항상 생각했다면은 예. 제가 당대표가 된 뒤로는 아까 말했던 일자리 행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순 같은 경우 여수와 순천의 아픔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6월 초에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6월 말에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여순 특별법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호남 지역에 보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정성 있는 행보다 이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제대로 된 인물 공천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민주당 이외에 이제 인물을 찾기도 힘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도지사나 전주시장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경쟁력 있는 인물 어떻게 영입할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에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조금씩 그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지역에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부터 많이 당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초의원은 저희가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1등 후보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2등, 3등 후보를 배출해서 기초의회 내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확보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인재에 있어가지고는 기초의회 단계에서는 충분히 젊은 세대가 많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당으로서 정치개혁을 좀 선도하는 의미에서 만 25세로 되어 있던 출마 연령을 만 18세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예. 그럼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학에서 갓 배출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지방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은 예를 들어 23살, 24살 지방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초의회부터 전북지방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의 기반을 다져간다면은 저는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기초의회 젊은층 공천 그다음에 당선을 위해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호남의 어떤 뭐 교두보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먼저 전주에서 저희가 당선되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이용호 의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남원 임실 순창 이쪽과 그리고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세를 계속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 것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가 군산과 같은 산업도시에는 적극적인 대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지지를 한번 얻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저희가 특화해서 공약들을 내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 계신데요. 뭐 대선 과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대선 후에는 또 어떤 역할을 부여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무래도 대선 과정 중에서는 저희 당의 이제 호남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호남과 소통하고 호남의 공약을 만드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정운천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뭐 농업 관련해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북 지역의 농업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조언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여당 만약 의원이 되신다고 하면은 전북 지역을 위해 가지고 예산 확보나 아니면 행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께서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과거에 이제 뭐 지역 분열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요. 뭐 앞서서는 이번에는 세대 갈등, 세대 투표가 좀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여전히 뭐 여야 막론하고 또 지역색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뭐 대선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선거 특히 더 그럴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그 지역주의에 의존해가지고 선거를 치를 양태는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기반으로 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에 있는 젊은 세대나 영남에 있는 젊은 세대나 수도권에 있는 젊은 세대나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정책화해내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에 특혜를 준다든지 어떤 지역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걸 정책화할 수는 없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 기반의 선거가 되게 되면은 그 세대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정책을 내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 기반의 정치하에서는 굉장히 약탈적인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많이 밀어준 지방에 대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우리에게 좀 소원했던 정당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이런 양태의 어쨌든 극단 대립을 거대 양당이 지금까지 활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양태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을 저희 국민의힘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역 기반의 약탈의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이제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개발 독재 시절 이런 때. 그런 데서 이제 소외되고 그 결과적으로 낙후된 게 전북 같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전북 도민이나 이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펴는 것이 정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 실질적인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북 지역만 하더라도 원래 교통의 위치상 전북이 굉장히 사통팔달의 요지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익산역을 중심으로 철도가 좌우로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이제 사실 교통망도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서 대구를 가려고 하면은 철도 교통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뭐 5선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야 지금 뭐 전북 지역에서 어떤 산업을 발달시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김천 전주 간 철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새만금에서 원래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다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구간 끊어진 지점이 있어가지고 영호남 간의 어떤 교통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전북이 지금까지 발전해서 특히 SOC나 이런 부분에 소외된 부분이 있다면은 꼭 앞장서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낙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 영내에 의원님들이 2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전주에서 가는 전라선 KTX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고속화 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집중화 좀 여쭤보면요. 수도권 인구가 문재인 정부에서 50%를 넘었습니다. 전국 인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건설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합니다. 물론 수도권이 시급하니까 그러겠지만 지역에서 보면 오히려 근본적으로 분산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도 어떤 산업이 태동하고 핵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같은 경우에도 전북 지방이 그런 어떤 금융의 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주변에 좋은 대학교들의 금융 관련된 많은 학과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인재의 공급 가능성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산업의 발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과라는 것도 결국에는 산업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인기학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의 각 대학의 정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특히 뭐 프로그래머 인력이라든지 특정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정원을 지역의 대학들에 좀 상당수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그런 것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산업의 기반을 지역에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대책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희 윤석열 정부가 만약 출범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저희가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전라북도 얘기 하나 더 여쭤보면요. 국민의힘 차원 또는 뭐 이 대표님 개인적으로라도 전라북도 핵심 산업은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미래 산업에 있어가지고 특히 현대차 상용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떤 기반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상용차는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로 갈 가능성이 높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수소차 산업에 있어서 전반의 산업이 집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상용차 단지는 전북 완주에 있지만은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연료 전지를 만들고 셀을 만드는 공장들은 송도에도 있고 뭐 이렇게 평택 화성에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산업들이 수직 계열화돼 가지고 전북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면은 미래 산업의 훌륭한 먹거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또 하나의 산업의 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새만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 굉장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일본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 유통되던 것과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의 농작물이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굉장히 고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은 전북 지역 외에는 우리나라에 다른 입지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농업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소경제도 전북 지방에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한번 여쭤보면요. 문재인 정부 뭐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겠다고 그래도 그 약속은 뭐 못 지켰거든요. 뭐 국민의힘은 집권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면 재검토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혁신도시의 어떤 새로운 산업을 또는 새로운 기관을 이전하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어떤 전주에 어쨌든 형성된 기반을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확장하느냐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지역의 교육기관과 산업과 그런 이전된 공공기관이 연계되는 모양새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뭐 전북이나 호남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평평하게 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SOC는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혁신도시 문제라든가 수도권 인구 집중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저희는 산업의 발달을 예.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 예. 일자리가 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되게 되면은 예. 도시의 기반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반 산업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좀 더 연계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기반이 되는 산업이 하나 있으면은 그와 연관된 산업들도 전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굉장히 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대표님 삶을 보면 이제 서울 출신이시고 예. 미국 하버드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최연소 당대표 이러신데 지역과는 거의 무관한 삶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지역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에 대해 가지고 특히 호남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보수 정당의 지도자들 중에 제가 그래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서울에서 제가 지역구로 삼고 있는 상계동, 노원구, 병이 예. 원래 그 청계천에서 집단 이주하신 분들이 많이 처음에 모여 살았던 그런 애환이 서린 곳이고 그때 이주된 많은 분들이
호남 출신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례적으로 저희 지역의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의 상당수가 그 호남 출신입니다. 60% 가까이가 호남 출신인 상태로 지금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정서를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자리나 아니면 산업의 기반이 부족했던 호남에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어렵게 살면서 또 집안을 일구고 했던 그런 어떤 애환이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도 제가 많은 이해를 하려는 또 많은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제가 물리적으로도 앞으로 역대 어느 보수 정당의 당대표보다 호남, 특히 전북 지역에는 자주 방문하면서 전북 지역민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좋은 판단의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거 이후에도 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 전북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제가 일정 다른 거 제치고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